쌀쌀한 11월의 공기가 서울 종로의 작은 골목길을 감쌌지만 갤러리 온기 내부의 따뜻한 조명은 그 추위를 잊게 했다. 한설이는, 아니 지금의 김민서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막 배송된 작은 조각품의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TY그룹 한 회장의 막내딸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다. 그녀의 옅은 갈색 머리카락이 작업등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고 값비싼 브랜드 대신 선택한 수수한 스웨터는 그녀의 여린 어깨선을 드러냈다. 그녀가 이런 이중 생활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이었다. 3년 전 뉴욕에서 미술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던 그녀는 잠시 귀국했을 때 강지훈을 만났다. 중견 증권사 대리로 일하던 그는 야망이 넘쳤고 무엇보다 그녀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김민서라는 이름의 평범한 미술학도에게 다가왔다. 적어도 설이는 그렇게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아닌 자신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민서 씨, 오늘도 저녁 약속 있어요? 표정이 아주 그냥 꽃이 폈네. 갤러리 관장이 넉살 좋게 웃으며 물었다. 설이는 수줍게 뺨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지훈 씨한테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살짝 떨렸다. 오늘은 그들의 3주년 기념일이었고 지훈은 어젯밤 통화에서 내일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설이는 그것이 프로포즈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 뉴욕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을 구했고 TY그룹의 법인 카드가 아닌 자신의 아르바이트 급여로 생활했다. 6명의 오빠들은 막내 여동생의 이런 가출 혹은 신분놀이를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한 번만이라도 평범하게 사랑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대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안전을 철저히 지켰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설이는 서둘러 갤러리를 나섰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예약해둔 청담동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지훈이 좋아하는 곳이었다. 비록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선물했던 유일한 명품인 작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다. 그녀는 그것이 그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이었음을 알기에 더욱 소중히 여겼다.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설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훈을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그녀는 핸드백 속 작은 벨벳 상자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다. 오늘 프로포즈를 받을 것을 확신했지만 혹시라도 그가 머뭇거릴까봐 그녀가 먼저 주려고 준비한 커플링이었다. 그녀에게는 수백억 원대의 보석 컬렉션이 있었지만 이 백금 반지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남자와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게 강지훈이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평소와 달리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설이가 기대했던 따뜻한 미소 대신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서려 있었다. 민서야, 오래 기다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정함은 결여되어 있었다. 설이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 방금 왔어요. 오늘 정말 멋지네요. 지훈은 자리에 앉아 냅킨을 무릎에 펼쳤다. 그는 곧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와인을 주문하고 날씨 이야기를 꺼내는 등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을 푸는 사람처럼 보였다. 설이는 그의 어색한 행동을 기념일의 긴장감으로 해석하려 했었다. 지훈 씨,
무슨 일 있어요? 좀 긴장해 보여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우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민서야,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3년 동안 만났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벨벳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너는 참 착하고 순진한 여자야. 나 같은 놈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뉘앙스는 비수에 가까웠다. 서리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지훈 씨, 그게 무슨. 지훈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서리가 알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사실 나 다음 달에 결혼해.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서리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레스토랑의 배경, 음악 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결혼이요? 우리 3주년 기념일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에이펙스 캐피탈 박 회장님 막내딸이랑. 너도 이름은 들어봤겠지. 서유라. 지훈은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서리는 자신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서리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혐오스러운 소리였다. 사랑? 민서야,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랑으로 뭐가 해결되는데?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네 갤러리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이 레스토랑 저녁값이나 감당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리의 심장에 밝혔다. 내가 오늘 여기 예약했는데. 서리가 힘겹게 말했다. 그래, 고맙네. 마지막 만찬으로는 아주 훌륭한 장소야. 지훈은 잔인하게 웃었다. 솔직히 말해줄게.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가 좀 사는 집 딸인 줄 알았어. 뉴욕에서 유학하고 취미로 미술 공부나 하는, 그래서 접근했지. 그런데 3년이나 만났는데도 네가 부모님 한 번 소개 안 시키더라? 그냥 평범한 원룸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나 전전하고 그때 깨달았지.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라는 걸. 서리는 손을 떨며 물잔을 잡으려 했지만 잔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무릎을 적셨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 이 순간 한설이라는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에 배신당한 김민서일 뿐이었다. 그래, 넌 내 야망을 채워줄 수 없어. 서유라는 다르지. 에이펙스, 캐피탈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줄 거야. 넌 그냥 내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던 셈이지. 3년 동안 즐거웠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내 순진함 덕분에 지루하지는 않았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저녁값이다. 마지막까지 찌질하게 굴고 싶진 않네. 그럼 잘 살아라, 김민서 씨. 지훈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레스토랑을 떠났다. 서리는 텅 빈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의 마지막 말만이 메아리쳤다. 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라는 걸.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3년의 시간이
그녀가 믿었던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물을 닦아내고 지훈이 던지고 간 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핸드백 속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백금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나온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진함을 저주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신분을 숨기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그녀는 자신의 원룸이 아닌 그녀가 지난 3년간 애써 외면했던 곳으로 향했다. 한남동에 위치한 TY 그룹 소유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김민서가 아닌 한설이의 진짜 집이었다. 현관문 앞에 선 그녀는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인증되었습니다. 한설이님, 기계적인 음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문이 열리고 3년 만에 들어선 집은 여전히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설이는 어둠 속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중앙의 소파에 몸을 던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불빛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이 말라붙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뺨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것이 김민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설이는 샤워기를 틀어 차가운 물을 맞았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때렸지만 심장의 고통보다는 덜했다. 그녀는 욕실에서 나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입지 않았던 한설이를 위한 옷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색의 실크 드레스를 골라 입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천천히 화장을 시작했다. 붉게 부어오른 눈을 가리고 창백한 입술에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는 다시 한설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차갑고 오만하며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TY 그룹의 막내딸로.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사랑을 꿈꾸던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6개의 번호가 저장된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이 전화는 TY 그룹의 후계자들, 그녀의 6 오빠들만이 사용하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번호, 그룹의 황태자이자 그녀의 첫째 오빠인 한태준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이 시간에 걸려온 동생의 전화에 미세한 긴장이 묻어났다. 설이야, 무슨 일이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설이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차가웠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했다. 오빠, 나 틀렸어요. 그 한마디에는 그녀가 겪은 모든 배신과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복수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태준의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지금 그리로 가지. 한설이가 전화를 끊었을 때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여전히 새벽의 푸른빛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위성전화를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3년간의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과 그보다 더 선명하게 타오르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김민서라는 이름과 함께 자신의 나약했던 마음을 저 차가운 한강의 바닥 어딘가에 수장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TY그룹의 막내 공주 한설이뿐이었다. 첫째, 오빠 한태준의 알겠다는 대답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가졌다. 그것은 단순한 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TY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태준은 현재 TY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는 황태자였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실장에게 단 한마디를 지시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정부 부처와의 조찬 모임도 포함해서. 그리고 용의 둥지를 열어 그 시각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M&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TY그룹의 금융 부문을 이끄는 둘째 한태석은 상대편 변호인단의 마지막 제안을 냉정한 눈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손목시계형 단말기가 미세하게 진동했다. 둥지 호출. 태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실례하지. 그의 낮은 목소리에 협상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미국 측 CEO가 당황하며 물었다. 태석 대표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만. 태석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중요한 순간은 방금 끝났습니다. 이 계약 없던 일로 하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수십억 달러의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막내 여동생의 부름이었다. 그는 곧장 전용기 경납고로 향했다. 같은 시각 런던의 국제중재재판소. TY그룹 법무총괄이자 셋째인 한태민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근거로 날카로운 변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상대 측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재판의 흐름을 완벽하게 주도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려던 찰나 그의 안경 디스플레이에 작은 붉은 점이 깜박였다. 둥지.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재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재판장님, 송구스럽지만 남은 변론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방청석과 상대 변호인단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변호사, 지금 무슨 무례한. 태민은 그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재판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하고는 퇴장했다. 그에게는 승소보다 더 시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서울 상암동의 TY 미디어 센터 주조 정실. 넷째 한태진은 새로 론칭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첫 방송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방송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던 순간 그의 태블릿에 단 하나의 아이콘이 떠올랐다. 용의 눈을 형상화한 둥지의 호출 신호였다. 태진은 즉시 옆에 있던 CP에게 지시했다. 지금부터 자네가 맡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연락하지 마. 그는 방송국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사주들과 정계 인사들의 번호를 누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여동생을 건드린 자가 누구든 그는 그 대가를 사회적 죽음으로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존재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TY건설이 주도하는 거대한 신도시 프로젝트 현장.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열기 속에서 다섯째 한태성은 안전모를 쓴 채 거대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TY그룹의 기술력과
실행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위성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첫째 태준이었다. 둥지로와 짧은 말이었지만 태성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현장, 소장. 지금부터 모든 지휘권은 자네에게 위임한다. 24시간 뒤에 연락하지. 그는 끓어오르는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히 누가 우리 막내를. 그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전용 헬리콥터에 올라탔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대한 모래바람은 마치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여섯째, 한태규. 그는 TY 그룹의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다. 그는 그룹의 그림자이자 정보 총괄이었다. 발칸 반도의 한적한 카페 테라스에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추적하던 그는 정해진 시간을 1초도 어기지 않고 들어오는 비상 신호를 확인했다. 그는 말없이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다.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의 임무는 언제나 하나였다. 가족에게 향하는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제거가 아닌 파괴가 될 터였다. 용의 둥지, 드래곤스 네스. 한남동 TY 가문의 본가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곳은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봉쇄된 이곳은 TY 그룹의 진정한 심장부이자 6마리 용과 그들이 아끼는 막내 공주만을 위한 전략 지휘소였다. 서리가 도착했을 때 거대한 원형 테이블 중앙의 홀로그램 지구본이 낮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가장 단정하지만 차가운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3년간의 김민서로서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는 오직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며 오빠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서울에 있던 첫째 태준과 넷째 태진이었다. 태준은 여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설이야.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만 설이는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곧이어 둘째 태석이 뉴욕에서, 셋째 태민이 런던에서, 다섯째 태성이 중동에서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전용기들이 서울 공항에 착륙 허가를 받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 대신 살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태규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에 앉았다. 6명의 오빠들이 모두 모이자 둥지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지배하는 제왕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오직 한 사람, 막내 여동생의 오빠일 뿐이었다. 태준이 원형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거대한 테이블이 낮게 울렸다. 감히 누가.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서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오빠. 그녀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유를,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어떻게 만나고 사랑했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젯밤 레스토랑에서의 잔인한 이별 통보, 그리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애라고 조롱했던 그의 말로 이어졌다. 서리가 말을 마쳤을 때 둥지아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오빠들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극도의 분노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태석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 자식 이름이 뭐라고? 강지훈? 에이펙스 캐피탈? 그의 목소리에는 금융 포식자로서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태민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에이펙스 캐피탈. 최근 공격적인 투자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신생 사모펀드로군. 하지만 레버리지가 과도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겠어. 넷째 태진은 이미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박 회장 막내딸 서유라와의 약혼이라. 흥미롭군. 이 결혼, 정략적인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데 좋은 기사거리가 되겠어. 다섯째 태성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그냥 묻어버리면 안 돼. 사막에 구덩이 파는 건 일도 아닌데. 그의 거친 말에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간단히 끝낼 일이 아니야. 첫째,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리 앞에 섰다. 그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리야, 네가 원한 건 진정한 사랑이었어. 하지만 그놈은 내 진심을 짓밟고 TY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여섯째 태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음처럼 낮고 일정했다. 강지훈, 34세, K증권사 출신, 3년 전 서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현재 에이펙스 캐피탈 이사로 재직 중. 박 회장의 신임을 얻어 서유라와 약혼.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흥미롭게도 서리가 구상했던 미술품 투자 모델과 유사한 점이 발견됨. 순간 서리의 눈이 번뜩였다. 맞아. 내가 뉴욕에서 준비했던 졸업 논문 주제였어. 그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 설마. 오빠들의 시선이 막내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분노에 휩싸인 와중에도 자신들의 여동생이 결코 나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용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태준이 결론을 내렸다. 좋다. 그놈이 원하는 게 돈과 명예, 그리고 신분 상승이었다면 그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는지 처절하게 보여주겠다. 그는 테이블 중앙의 홀로그램을 향해 명령했다. 작전명, 불사조, 피닉시, 개시한다. 목표는 둘, 강지훈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에이펙스 캐피탈의 인수. 오빠들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전략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분노한 오빠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냥을 준비하는 6마리 용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길 결심한 한서리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용의 둥지의 공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막내 여동생의 눈물과 배신감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TY 그룹 특유의 차갑고 정교한 전략적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홀로그램 지구본은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6명의 오빠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무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작전명 불사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TY의 힘을 보여주는 한편의 오페라가 될 터였다. 한태준은 거대한 지휘관처럼 테이블 상석에서 각 부문의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이미 강지훈이라는 개인을 넘어 에이펙스 캐피탈이라는 먹잇감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태규, 목표물에 대한 1차 프로파일링 지금 시작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둥지의 한쪽 벽면 전체가 데이터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여섯째 한태규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다. 강지훈 34세, 현 에이펙스 캐피탈 이사,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 K증권사 재직 시절, 상위 1%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맡으며 인맥 형성. 태규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3년 전 뉴욕 컬럼비아 대학 근처에서 한설이 당시 김민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접근하기 직전 설이의 소셜미디어 비공개 계정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단순 스팸으로 분류됐지만 지금 보니 목적이 분명했군요. 방 안의 온도가
몇 도 더 내려갔다. 강지훈의 접근이 우연이 아닌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증거였다. 다섯째, 태성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개자식, 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계속해. 태규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는 서리에게서 얻은 미술품 투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에이펙스 캐피탈 박 회장에게 접근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아이디어를 높이 사그를 스카우트했고 자신의 딸 서유라와 엮어주었죠. 한마디로 그는 서리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화면에는 강지훈의 자산 현황과 통화 내역, 심지어 그가 최근 서유라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의 결제 내역까지 떠올랐다. TY그룹의 정보력은 국가정보원조차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강지훈은 에이펙스 캐피탈 내에서 차세대 투자 천재로 불리며 대규모 프로젝트 펀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아트앤파이낸스 펀드죠. 태규의 보고가 끝났다. 다음은 셋째, 법무총괄 한태민이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입을 열었다. 에이펙스 캐피탈,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단기간에 회사를 키우기 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최근 인수한 몇몇 부실 기업의 채무를 교묘하게 숨겨 재무제표를 부풀렸더군요. 이건 명백한 분식회계이자 투자자 기만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홀로그램 창이 여러 개 떠올랐다. 모두 에이펙스 캐피탈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또한 강지훈이 주도하는 아트앤파이낸스 펀드의 투자 설명서를 검토했습니다.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더군요. 서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빠진 채 겉포장만 그럴싸하게 해두었습니다. 이건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까지 성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단 한 번의 법적 공방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태민은 이미 수십 가지의 소송 전략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상태였다. 둘째 한태석이 재무 분석가로서의 냉철한 시각을 더했다. 재미있는 건 에이펙스 캐피탈의 가장 큰 채권자가 바로 우리 TY 캐피탈의 해외 자회사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당장 내일이라도 채무 상환을 요구, 론커 하면 그들은 끝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싱겁지.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이 게임의 룰은 우리가 정한다. 넷째 한태진은 이미 미디어 전략을 완성한 듯 보였다. 박 회장 일가 겉으로는 자수성가한 기업가처럼 보이지만 뒤가 꽤 구립니다. 탈세,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아들 녀석은 상습적인 폭행 전과도 있더군요. 서유라는 어떤가? 사치와 허영의 아이콘이지. 이 결혼, 강지훈의 야망과 박 회장의 재벌가 사위라는 타이틀 욕심이 만난 추악한 거래일 뿐입니다. 태진은 미소를 지었다. 대중은 이런 위선적인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죠. 언제 터뜨리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모든 보고가 끝나고 여섯 오빠의 시선이 다시 서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여동생이 단순히 상처받은 피해자로 남길 원치 않았다. 그녀 또한 용의 피를 물려받은 존재임을, 그리고 이 복수의 중심에 그녀가 서야 함을 알고 있었다. 태준이 물었다. 서리야, 넌 어떻게 하고 싶지? 네가 결정해. 네가 멈추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묻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가길 원한다면 우린 지옥 끝까지라도 갈 거다. 서리는 지난밤의 눈물 어린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오빠들 말이 맞아. 강지훈은 내 아이디어를 훔쳐갔어. 하지만 그는 핵심을 훔쳐가지 못했어. 그녀가 둥지의 메인 시스템에 접근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뉴욕에서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강지훈이 훔쳐간 건 단순한 미술품 투자라는 개념뿐이야. 하지만 내 모델은 그게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건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예술품 가치 예측 및 파생 상품화 모델이야. 전 세계 경매 기록, 작가의 생애 주기, 비평가들의 리뷰, 심지어 소셜미디어의 언급량까지 분석해서 향후 10년간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지. 오빠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금융과 기술, 법률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서리가 내놓은 것이 단순한 논문 수준이 아니라 당장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즉각적으로 간파했다. 강지훈은 이 핵심 알고리즘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어. 그건 사상 누각이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서리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오빠, 난 그를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아. 최소한 지금은. 태민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지? 서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거야. 우리가 그의 가짜 성을 무너뜨릴 진짜 성을 지으면 돼. 그녀는 둘째 태석을 바라보았다. 둘째 오빠, TY 캐피탈 산하에 새로운 아트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만들어줘. 내가 직접 운용할 거야. 태석은 흥미롭다는 듯이 턱을 괴었다. 규모는 클수록 좋지. 하지만 처음엔 조용히 시작할 거야. 강지훈과 에이펙스 캐피탈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는 다시 태진을 바라보았다. 넷째 오빠, 강지훈과 서유라의 약혼 기사를 최대한 화려하게 띄워줘. 그가 차세대 투자 천재라는 이미지도 함께.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 태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첫째, 오빠, 나에게 한서리로서의 공식적인 직함을 줘. 김민서는 죽었어. 이제 TY 그룹의 한서리가 돌아올 차례야.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강지훈에 대한 완벽한 파멸이자 동시에 한서리 자신이 제기하는 무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배신을 디딤돌로 삼아 완벽한 귀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태주는 막내 여동생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어머니이자 TY 그룹의 선대 회장이었던 여장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하다, 서리야. 역시 내 동생답다. 다른 오빠들도 모두 동의의 뜻을 표했다. 분노는 완벽한 전략으로 승화되었다. 용의 둥지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다. 그것은 바로 배신당한 공주가 스스로 여왕이 되기로 결심한 그 차가운 의지였다. 태준이 최종 명령을 내렸다. 좋다. 태석은 즉시 펀드 설립을 준비해. 태민은 에이펙스 캐피탈의 숨통을 조일 법적 카드들을 준비하되 내 신호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 태진은 여론의 불씨를 지펴. 태규는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태성은 혹시 모를 더러운 일에 대비해 그는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리, 너는 무대 중앙에 설 준비를 해라. 이 연극의 주인공은 너니까. 강지훈의 세상은 완벽해 보였다. 넷째 한태진이 교묘하게 흘린 정보 덕분에 그와 에이펙스 캐피탈 서유라의 약혼은 서울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신문과 잡지는 K증권사의 신데렐라맨, 차세대 투자 천재가 재벌가와 만나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를 치켜세웠다. 강지훈은 이 모든 명성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는 김민서라는 가난하고 순진했던 과거를 발판 삼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상류 사회로 완벽하게 진입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호화로운 개인 집무실에 앉아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테헤란로를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박 회장은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듯 보였고 그의 아트앤파이낸스 펀드는 서유라와의 약혼이라는 후광에 힘입어 초기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고 있었다. 물론 그 펀드가 한서리의 아이디어를 훔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를 아주 미세하게 불안하게 했지만 그는 그 불안감을 성공에 대한 질투심으로 애써 치부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강지훈이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그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공격은 TY그룹의 심장부 월스트리트와 홍콩, 런던을 잇는 둘째 한태석의 금융 제국에서 시작되었다. 한태석은 자신의 트레이딩 룸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바라보며 냉혹한 사냥꾼처럼 명령을 내렸다. 작전 개시 1단계 유령 매집을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TY 캐피탈의 이름을 숨긴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셀 컴퍼니스와 제3의 헤지 펀드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마치 개미떼가 거대한 먹이를 조각내듯 시장에 풀려 있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회사채와 단기 부채를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시장의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동시에 한태석의 핵심 트레이더들은 에이펙스 캐피탈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일반적인 시장의 변동성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었다. 강지훈이 약혼녀와 함께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그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그의 회사를 지탱하던 밧줄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에이펙스 캐피탈의 주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 다음 날은 1.5%. 강지훈은 이를 건강한 조정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불안감은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왔다. 공격의 두 번째 축은 첫째 한태준이 맡았다. 그는 용의 둥지가 아닌 TY그룹 회장 집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주요 고객 명단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대성중공업 최 회장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군. 그리고 한신전자 쪽에도 연락해. 이번 주말에 나하고 가벼운 라운딩이나 하자고. 그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나 골프 약속이 아니었다. 한태준은 재계의 황제였다. 그의 가벼운 우려 한마디는 다른 총수들에게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최 회장님, 요즘 글로벌 경기가 영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트너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TY는 안정적인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애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날 오후 에이펙스 캐피탈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대성중공업이 투자금 회수를 통보했다. 명분은 사내 비상 경영체제 돌입 및 유동성 확보였다. 다음 날 한신전자 역시 내부 감사를 이유로 대규모 펀드 계약을 보류시켰다. 강지훈은 영문도 모른 채 밀려드는 고객들의 이탈 통보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감히 그 배우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넷째 한태진은 미디어라는 무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재무 상태를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더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주었다. 그의 미디어 계열사들은 일제히 재벌 3세 서유라의 초호화 사치 행각과 에이펙스 캐피탈 박 회장 아들의 과거 폭행 전과에 대한 탐사 보도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기사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했지만 교묘한 편집을 통해 박 회장 일가를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몰아갔다. 여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강지훈과의 약혼 기사로 쌓아 올렸던 신흥 재벌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졸부와 범죄자 집안이라는 오명으로 뒤덮였다. 박 회장은 회사의 주가 하락과 고객 이탈을 방어하는 대신 당장 아들의 과거를 수습하고 딸의 SNS를 통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것은 강지훈도 마찬가지였다. 박 회장은 자신의 가문이 입은 불명예를 만회하기 위해 강지훈을 더욱 압박했다. 강 이사, 자네의 그 아트앤 파이낸스 펀드로 뭔가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우리 회사가 자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당장 투자자들을 더 모아서 실적을 증명해. 박 회장의 분노는 강지훈의 불안정한 입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강지훈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껍데기뿐인 펀드를 팔기 위해 밤낮으로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혼란이 자신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이라는 것을. 이 모든 혼란의 무대 뒤편, 고요한 TY 타워의 최고층, 한설이는 자신만의 검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TY 아트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총괄 디렉터로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들이 만들어준 혼란을 틈타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는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을 그녀의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하게 매입하고 있었다. 그녀의 펀드는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경이로운 초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나갈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은 한 호텔 연회장에서 펼쳐졌다. 강지훈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설명회였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자신이 훔친 아이디어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발표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구석에 앉아있던 한 무명의 애널리스트가 손을 들었다. 그는 사실 한태석이 심어둔 사람이었다. 강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예측 모델은 시장의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data,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여론이 경매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수치화하셨습니까? 이사님의 모델로는 단순한 과거 데이터의 나열일 뿐 미래 가치 예측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에 연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강지훈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바로 한설이의 알고리즘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부분은 현재 저희 팀에서 보완 중입니다라고 얼버무렸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강지훈은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발밑이 꺼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박 회장이었다. 강 이사, 자네 지금 어디야? 서유라 오빠 녀석이 또 사고 쳤다는 기사가 터졌어. 그리고 주식은 왜 이 모양이야? 전화기 너머의 격노한 목소리와 함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주식시장 앱의 알림이었다. 에이펙스 캐피탈. 6개월 신저가 경신, 투매 물량 출회, 거대한 금융 공성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 금융계는 에이펙스 캐피탈을 둘러싼 불길한 소문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한태진이 짚인 도덕적 해이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한태준이 움직인 고객들의 이탈은 회사의 현금 흐름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거기에 한태석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주가 하락은 박 회장과 강지훈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심정이었다. 그는 투자자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박 회장의 노골적인 압박 사이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그의 아트앤파이낸스 펀드는 더 이상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고 기존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김민서라는 과거의 여자를 배신한 것에 대한 사소한 불운이라고 치부하려 했었지만 불길함은 거대한 뱀처럼 그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그는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새로운 동아줄이 절실했다. 바로 그때 서울의 최상류층 VVIP들에게 한 통의 초대장이 조용히 배달되기 시작했다. TY 아트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공식 론칭을 알리는 갈라 디너 초대장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초대장이 아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얇은 디지털 스크린 형태였으며 오직 지문이 등록된 본인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순식간에 재계와 정계, 그리고 문화계의 최고의 인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다. 초대장은 에이펙스 캐피탈의 박 회장에게도 도착했다. 그리고 아트 펀드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강지훈과 그의 약혼녀 서유라 역시 파트너 자격으로 초대 명단에 포함되었다. 박 회장은 이 초대장을 위기 탈출의 기회로 여겼다. 강 이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TY가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한 거야. 어떻게든 한태준 회장 눈에 들어서 우리 자금 사정을 해결해야 해. 자네 아트펀드 전문가로서 단단히 준비하게. 강지훈 역시 이 초대장에 광분했다. TY그룹,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TY가 인정한 증거라고 착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가짜 펀드를 어떻게든 포장해 TY의 투자를 받아내거나 최소한 자신의 입지를 회복할 인맥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고 서유라의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행사장은 TY 그룹이 소유한 비밀스러운 하이엔드 아트 뮤지엄, 더 오라클, 드 오라클에서 열렸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으며 오직 TY 가문이 승인한 극소수의 손님에게만 문을 여는 곳이었다. 박 회장과 서유라 그리고 강지훈은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는 압도적인 규모와 격조에 주눅이 들었다. 그들이 상상했던 그 어떤 호화로운 파티와도 차원이 달랐다. 내부는 이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부 부처의 장관들, 경쟁 그룹의 총수들, 세계적인 큐레이터와 미술관 관장들이 조용히 샴페인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지훈과 박 회장 일행은 이 거물들 사이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겉돌았다. 아무도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훈이 에이펙스 캐피탈의 천재 이사여서가 아니라 그저 TY의 볼거리 중 하나로 초대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TY의 새로운 아트 펀드 디렉터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했다. 재계에는 TY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새로운 인물을 스카우트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는 그 디렉터에게 접근해 어떻게든 연주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잠시 후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TY 그룹의 황태자 한태준이 무대 중앙에 섰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태준은 모인 손님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TY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Y 그룹은 언제나 미래를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객석의 한 구석 강지훈이 서 있는 곳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태준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혁신적인 여정을 이끌기 위해 우리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인재입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TY 아트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총괄 디렉터를 소개합니다. 제 유일한 여동생 한설이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이 아닌 행사장 입구를 비췄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강지훈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김민서와 닮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참석한 모든 거물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고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갤러리에서 먼지를 닦던 순진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생부터 여왕이었던 TY 그룹의 공주 한설이었다. 쨍그랑 강지훈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무대로 향하는 한설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민서, 한설이, 김민서, 한설이 두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끔찍한 진실을 속삭였다. 자신이 3년간 만나고 이용하고 처참하게 버렸던 아무것도 아닌 애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 TY그룹의 막내딸이었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에이펙스 캐피탈의 이유 없는 주가 하락, 주요 고객들의 갑작스러운 이탈, 박 회장 일가를 겨냥한 듯한 스캔들 보도, 그리고 투자 설명회에서 자신의 허점을 정확히 찔렀던 그 날카로운 질문까지. 이것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한 거대하고 정교한 복수극이었다. 서유라와 박 회장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강지훈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가 TY의 공주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들의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무대에 오른 한설이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오빠 한태준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은 마치 사냥에 성공한 포식자처럼 보였다. 설이는 강지훈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아트 앤 파이낸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안정한 예측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떠올랐다. 그것은 강지훈이 훔쳐갔던 아이디어의 완성본이자 진짜였다. 하지만 TY는 다릅니다. 저희는 AI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투자 설명회에서 대답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 소셜미디어의 여론을 어떻게 수치화하는지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의 펀드는 이제 TY의 펀드 앞에서 값싼 모조품, 아니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설이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펀드가 지난 한 달간 비공개로 운용되며 기록한 경이적인 수익률 그래프를 띄웠다. 장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고 박 회장과 서유라는 그를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증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여자
한서리의 완벽한 무대 위에서 가장 초라한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한서리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순간 더 오라클의 연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상의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TY 그룹의 새로운 황금알에 대한 경외심이자 방금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사기꾼에 대한 냉혹한 환호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거물들은 한서리가 제시한 완벽한 알고리즘과 강지훈의 초라한 모조품을 순식간에 비교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 시선들은 경멸과 조롱 그리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이미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약혼녀 서유라는 치욕감에 몸을 떨며 강지훈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당신, 감히 날 속였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지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어떻게든 인사를 나눠보려 애썼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그들을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박 회장은 이 굴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칠게 강지훈을 밀치며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끝났어, 강이사. 아니, 강지훈이. 자네와 나,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강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비틀거리며 따랐다. 그들이 연회장을 빠져나오자 입구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넷째 한태진이 미리 먹잇감의 동선을 알려준 것이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박 회장님, 에이펙스 캐피탈의 유동성 위기가 사실입니까? 서유라 씨, TY 아트 펀드가 강지훈 이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훈 씨, 한서리 디렉터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질문들은 교묘하게 박 회장 일가와 강지훈을 동시에 겨냥했다. 특히 아이디어 도용이라는 질문에 서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다. 이 사기꾼, 더러운 자식. 이 장면은 모든 카메라에 정확하게 포착되었다. 박 회장과 서유라는 경호원들의 호의 혹은 감시 속에 겨우 차에 올라탔고 강지훈은 홀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남겨졌다. 그의 가장 화려했던 밤은 그의 가장 비참한 몰락의 시작이 되었다. 바로 그날 밤 덫은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분노에 차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셋째 한태민이 준비한 폭탄이었다. 그는 한서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증명한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태민은 TY의 이름이 아닌 금융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유령 단체를 통해 에이펙스 캐피탈의 분식회계와 강지훈의 투자 사기 혐의를 고발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한태규가 확보한 내부 장부, 한태민이 분석한 재무제표의 허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서리의 진짜 알고리즘과 강지훈의 가짜 펀드 투자 설명서의 비교 자료까지. 박 회장은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파쇄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검찰청 포토라인에서는 내내 억울하다. 이건 TY의 음모다. 라고 외쳤지만 이미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선 후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의 일면과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에이펙스 캐피탈의 몰락과 재벌가 사위 지망생의 사기극으로 도배되었다. 한태진의 미디어 제국은 이 사건을 한편의 완벽한 드라마로 재구성했다. 사랑 때문에 신분을 숨긴 재벌가 딸, 그러나 배신당하자 드러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강지훈의 이중적인 행각과
박 회장 일가의 부도덕성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한설이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완벽한 승리자로 그려졌다. 그녀의 천재적인 알고리즘은 연일 화제가 되었고 TY 아트 인베스트먼트 펀드에는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반면 강지우는 희대의 사기꾼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전락했다. 그의 얼굴과 신상은 모든 커뮤니티에 공개되었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는 해고되었다. 아니, 그가 다니던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되었다. 박 회장의 구속과 동시에 에이펙스 캐피탈은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서유라 측에서는 즉각 파혼을 통보해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구속되는 와중에도 그녀의 가족은 강지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우리도 피해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장,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부와 지위까지.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그가 성공의 증거로 삼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아 구입했던 최고급 스포츠카와 오피스텔, 그리고 서유라에게 선물하기 위해 끌어다 썼던 모든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했다는 통보였다. 그가 돈을 빌렸던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들은 사실 모두 둘째 한태석이 조종하던 유령 회사들이었다. 한태석은 이 순간을 위해 강지훈의 모든 부채를 조용히 매집해왔다. 즉시 상환 불이행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강지훈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은 0. 아니, 그가 에이펙스 캐피탈에서 보너스로 받았던 주식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 그의 자산은 마이너스 수십억 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파산했다. 그것도 모자라 금융업계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이름이 올랐다. 한태석과 한태민의 조치로 그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벽하게 죽은 존재가 되었다. 같은 시각, 용의 둥지에서는 6명의 오빠들이 뉴스를 통해 박 회장이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섯째 태성이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꼴 좋군. 그래도 역시 사막에 묻어버리는 게 더 깔끔했을 텐데. 첫째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더 깔끔한 거야. 그의 차가운 시선이 강지훈의 일그러진 얼굴이 클로즈업된 화면에 머물렀다. 그놈은 서리를 아무것도 아닌 애라고 불렀지. 이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평생 깨닫게 될 거야. 죽음은 너무 쉬운 잡이지. 그들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한 조각을 남겨두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뒤 서울은 첫눈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남산의 한쪽 방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새방에서 눈을 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압류당했고 그는 신용불량자이자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있었다. 한때 테헤란로를 호령하던 차세대 투자 천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것은 며칠 감지 않은 떡진 머리와 공포와 절망으로 퀭해진 눈동자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로 김민서였다. 그는 자신이 파멸한 것이 한설이의 오빠들 때문이지 그녀 때문은 아닐 거라 애써 믿고 싶었다. 그는 김민서가 알던 그 순진하고 착한 여자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그녀에게 매달려 용서를 구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한 줄기 동아줄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에 빠졌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며칠을 굶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종로로 향했다. 그들의 추억이 깃든 곳, 갤러리 온기로.
혹시나 그녀가 그곳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갤러리 앞 골목에서 노숙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며칠을 보냈는지 모른다. 그는 지나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갤러리 입구만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다. 곧이어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민서가 아닌 완벽한 한설이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날카로운 비즈니스 수트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3년 전의 수줍음 대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냉기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녀에게 달려갔다. 민서야. 아니, 한설이 씨. 제발. 경호원들이 즉각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한설이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녀는 마치 길바닥에 오물을 보는 듯한 무감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지훈 씨.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박 회장이, 아니, 서유라가 날 꼬드겼어. 난 그냥 야망에 눈이 멀었을 뿐이야. 하지만 민서야, 난 널 사랑했어. 널 만났던 그 3년은 진심이었단 말이야. 제발, 제발, 오빠들한테 말해서, 나, 좀 살려줘. 나, 이렇게 죽긴 싫어. 그의 처절한 절규는 골목길의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김민서라고 불렀던 여자의 연민에 마지막으로 도박을 걸었다. 그러나 서리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어나. 네가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서리가 말을 이었다. 넌 네가 만들어낸 가난하지만 순진한 여자라는 환상을 사랑했지. 네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 말이야. 넌 단 한순간도 진짜 나를 본 적이 없어. 김민서든 한설이든 그녀는 그가 3년 전 레스토랑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넌 아무것도 아니었어. 강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리는 그를 지나쳐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섰다. 그리고 이건 복수가 아니야. 강지훈 씨. 그녀의 시선은 갤러리 간판을 향해 있었다. 이건 선택의 결과야. 넌 내 야망을 위해 내 진심을 짓밟는 걸 선택했어. 넌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걸 선택했지. 그리고 지금 네 모습은 네가 한 모든 선택에 대한 대가일 뿐이야.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강지훈이 다급하게 그녀의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의 손에 거칠게 제지당했다. 설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절규했다. 설이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기회? 난 너에게 3년이라는 기회를 줬어. 그리고 넌 그 모든 순간을 나를 속이는데 사용했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에 또 내 이름을 부른다면 그땐 정말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땅속의 모호가 될 테니까.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섯 오빠의 힘을 등에 업은 여왕의 최종 판결이었다. 서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마지막으로 응시한 뒤 망설임 없이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고 강지우는 텅 빈 골목길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는 무너진 채
아스팔트 바닥에서 오열했다. 멀지 않은 곳, 방탄 처리된 밴 안에서 6명의 오빠들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여섯째 태규가 태블릿 화면을 끄며 말했다. 목표물, 접촉 시도 종료, 위협 수준, 하샤로 조정. 다섯째 태성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듯 입맛을 다셨다. 저 정도로 봐주다니, 우리 막내 너무 착해. 첫째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아니, 저게 서리다운 방식이다. 가장 완벽하게 짓밟는 방법이지. 저놈은 이제 평생을 저 순간을 후회하며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거다. 다른 오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막내 여동생이 스스로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온 모습에 깊은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들의 작전은 이제 진정으로 끝이 났다. 한 달 뒤 TY 그룹 본사 최고층 이사회 회의실, 에이펙스 캐피탈 자산 인수 및 신규 사업부 재편 보고가 진행 중이었다. 보고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설이었다. 그녀는 TY 아트 인베스트먼트 총괄 디렉터로서 파산한 에이펙스 캐피탈의 우량 자산, 특히 그들이 보유했던 미술품 컬렉션을 헐값에 인수하는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TY 아트 인베스트먼트는 업계 1위로 단숨에 도약했으며 예상 수익률은 기존 대비 30% 이상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그 어떤 임원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있던 한태준은 물론 각 계열사 대표로 참석한 태석과 태민, 태진, 태성 역시 막내 여동생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김민서로서의 삶을 꿈꾸며 이 화려한 세계를 등졌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랑과 자아는 신분을 숨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신분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배신을 통해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세상을 배웠고 여섯 오빠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의 날개를 펼치는 법을 깨달았다. 한설이 TY 그룹의 막내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